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4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2단원 세 번째 주제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화 정책의 추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개화는 여러분들 근대화를 말을 합니다. 즉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보면 청과 일본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즉 양무운동이나 메이지 유신 우리 배웠었지. 양무운동은 여러분들 중체서용, 메이지 유신은 문명개화 기억나시죠? 자,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양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국통상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서양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개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당시에 고종이 이제 개화 정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개화 정책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화정책의 추진 보면은 여러분 이거 별표 퀴즈에도 나와요. 자, 개화정책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합니다. 1880년에 설치가 됐고요. 개화정책 추진 기구로서 서양 것과 관련돼서 받아들일 때 뭐 외교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부 다 이제 서양 것으로 좀 바꿔보고 서양과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제는 군사제도라는 뜻이야. 군사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이제 국가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군영을 여러분들 이영으로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통합을 하고요. 오군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였잖아. 훈련도감을 비롯한 청으로 끝나는 거 4개 있었던 거. 그거를 2개로 줄여요. 이걸 통합을 하고 그리고 신식 군대, 새로운 군대로서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교련병대라고도 합니다. 이걸 창설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는 이제 개화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관련해서 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개국론, 개국통상론 같은 말이야. 요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개화 세력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 의정부랑 육조 이제 사이에 통리기무아문 개화정책 추진기구가 생겨나는 거고요. 군제는 이제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바뀌고 그리고 별기군이 창설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구식군인들 이영 원래 조선 후기 원래 있었던 그 군인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를 했다고 했죠. 딱 봐도 되게 전통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고요. 복장도 좀 더 세련된 거 반짝반짝하고 멋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조선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시찰도 해보고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외교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은 1876년과 1880년에 파견했던 수신사면 일본 생각하셔야 돼요. 1차로 파견을 했을 때는 1876년,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야.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체결한 기념으로 이제 일본의 근대 시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시찰하러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거 시찰이라고 해. 시찰하러 가고요. 2차로 파견을 했을 때는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개화파야. 개화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행들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니까 이거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1880년에 갔다 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개정하는 게 좀 어려웠어. 대신에 김홍집이 이때 너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에서 처음 보게 되고 요거를 가져오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1880년에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와서 유포가 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해가지고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사신들, 이 신하들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을 해서요. 일본의 근대 시설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제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면 그때 파견됐던 조사시찰단의 모습 나와요. 이게 어윤중이라는 분, 육일준, 그리고 뭐 통역관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청해도 파견을 합니다. 청해 이제 영선사라고 하는 이제 외교사절단 파견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김윤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견을 하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였잖아. 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양의 무기라든가 화약이라든가 기계 제조 막 이런 것들을 서양 걸 막 받아들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청나라에 간 우리 영선사가 청에 새롭게 받아들인 무기, 화약, 기계 이런 거 제조하는 법을 학습해가지고 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이거를 귀국 후에 국가로 돌아온 다음에 청나라에서 배운 거 바탕으로 근대식으로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 기기창이라고 불러 기기창을 설치를 하게 돼요. 자, 이건 청나라 영선사. 자, 그리고 미국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외교사절단을 파견을 하는데 바로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는 1883년에 파견이 되고요.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었잖아. 수교는 국가 간에 교류하는 거야. 즉 조미수호 통상조약 언제 맺었죠? 바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의 외교관이 조선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외교관 공사라고 불러. 미국 공사가 조선에 파견된 거에 대한 담례로 우리도 외교사절단을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분이 여기는 민영익이라든가 발음도 어렵네. 그리고 뭐 유길준이라든가 뭐 홍영식, 서강범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시찰을 하고 옵니다. 이때 되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아서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아서라고 하는 대통령이야. 아서 대통령이 이제 보빙사 일행을 처음 만났는데 이 보빙사 일행이 조선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절을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일면에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절을 하고 있는 보빙사, 이 사절단의 조선 사절단의 모습이 이렇게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거에 찬성하지는 않겠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퀴즈에 나오니까. 위정척사 운동. 자, 위정척사 이거 뜻풀이를 한번 해보면 지킬 위자야. 그리고 바를 정자. 그리고 물리칠 척. 사악할 사. 즉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치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거는 성리학적인 질서. 조선이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잖아. 즉 조선의 것. 요거는 지키고 사악한 거. 즉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들이야.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들. 이건 다 사악하다고 본 거야.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즉 위정척사 운동은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자는 양반 중에서도 유생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야.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양반 유생층의 주장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을 이제 여러분들 시기별로 한번 볼 거예요. 시기별로 여러분들 배경과 주장이 다른데 이거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 지금 위정척사 운동 1860년대에는요 우리가 아직 개항을 하기 전이야. 왜냐면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었잖아. 1860년대 하면은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병제병호 신척할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통상반대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상반대 운동은 말 그대로 서양 애들과 무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서양 애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주장했던 당시의 학자들 이양로, 기정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서구 열강들, 서양의 강한 여러 나라들이 이런 이양선 끌고 와갖고 통상을 요구했잖아. 제너럴 셔먼호 같이 통상 요구하니까 얘네랑은 절대 통상하면 안 된다. 절대 통상, 무역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다 금수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반대했던 게 바로 통상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척화주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척화비 할 때 척화야. 화해하는 거, 화친하는 거,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배척하고 싸울 전자야. 싸움을 주장한다. 서양 애들과 화친하는 거 배척하고 싸움을 주장을 하는 거, 이걸 주장을 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전개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를 했습니다. 즉 이들의 사료를 보면 서양인을 공격한다면 나라와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서양인과 화친한다면 인류, 특히 조선인이 금수는 그냥 동물이야. 동물과 같은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과는 화친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한 게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종이 1873년부터 친정을 하기 시작했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앞두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도 하나의 갈래 1870년대 개항 반대 운동입니다. 일본에게 항구를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항하는 거, 항구 여는 거 안 된다. 자, 요거는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그쯤에 이제 전개가 됐고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 배경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코앞에 닥치니까 절대 쟤네랑은 개항하면 안 돼요. 항구 열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외양일체론이었어. 외양일체. 밑에 있는 거 볼게. 외는 일본이에요. 양은 서양입니다. 일체는 같다라는 거. 한 몸이란 뜻이잖아. 즉 일본 놈이나 서양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절대 저 일본의 개항 요구 들어주면 안 된다.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으면 안 된다. 라고 반대했던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료를 보시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얘네랑 손을 잡게 되면 천주교 서적과 천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뒤섞여 들어오게 되고 조금 지나면 사악한 학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얘네랑 한번 손잡게 되면은 서양 것까지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악한 학문으로 뒤덮일 거다. 외놈이랑 양놈 똑같으니까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이제 나라의 문이 일본에게 열리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서서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는 1880년대고요. 이때 추진됐던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반대라고 합니다. 개화 반대 운동인데요. 즉 근대화 정책하는 거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그래. 아까도 봤듯이 통리기무함은 설치되고 별기군이 창설되고요. 각국에 외교사절단 보내고요. 이런 거 추진하고 그리고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조선책략 가져왔다고 했잖아. 이 조선책략 내용이 뭐였어?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결일본, 일본과 결합하고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 밑으로 내려오는 러시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이었잖아. 이게 조선의 유포가 되니까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서 당시 이만손과 여러 명의 성리학을 공부한 학생들, 유생들이 정부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개화 정책은 하면 안 돼요. 미국과도 수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그거를 이 영남은 여러분들 경상도야. 이만손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지역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유생들이 올린 상소다라고 해서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이 영남만인소 상소를 올리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과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를 하는 그런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영남만인소 내용을 보면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만약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걔네가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바 우리랑 어떤 일이 없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들어서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남말만 듣고서 미국과 수교해 버리면 만약에 이거 구실로 러시아가 침략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미국과 수교하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개화 정책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영남만인소 내용이고 개화 반대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봤던 위정척사 운동 한번 구분해 보면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860년대에는 통상반대 운동, 아직 우리가 통상하기 전이니까 절대 서양놈들이랑 하면 안 돼요. 척하주전론 주장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시기에는 개항반대 운동, 외양일체론 주장했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상소운동 다른 말로 개화반대 운동입니다. 개화반대 운동 추진하면서 미국과 수교하면 안 돼요. 개화 정책도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다르게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걸 시기별로 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 하게 보면 외국 세력에 반대하고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이고요. 이게 18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점점 우리를 먹기 시작을 하잖아.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으로까지 이게 위정척사 운동이 계승이 됩니다. 의병운동으로까지 계승이 된다는 의의가 있고요. 근데 한계가 있어.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양반 유생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뭐 백성들에게 권한을 주거나 정말 국가가 뭔가 발전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아쉬운 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모년이에요. 1882년 이모년이고요.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데 왜 이모군란이 일어났느냐 배경을 보면 1880년에 정부가 통일기무함을 설치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었잖아. 그러면서 막 별기군도 설치를 하고 외교사절단 파견했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일본이 특히나 조일 무역규칙처럼 뭐 일본 상품 무관세라든가 아니면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차곡차곡 조선에 쌓여가고 있었어.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구식군인들 그 이영 있잖아. 5군형을 2형으로 줄였다고 했잖아. 이형의 이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거든. 별기군은 옷도 좋은 거 입고 그 월급도 따박따박 받았는데 구식 군인들은 그러지 못했어. 심지어 구식 군인들은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려 있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구식 군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당시에 이제 구식군인들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13개월치 지금 밀렸는데 한 달치 우선 밀린 거 한 달치 줄게라고 했어.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급료로 쌀을 지급을 받았어. 한 달치를. 근데 그 지급된 쌀을 보니까 거기에 그 벼의 껍질 그리고 모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제일 빡치잖아. 완전 빡쳐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모군란이 발생하자 당시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요, 여러분들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본인은 정치 권력을 잃어서 조용히 있는 상태였어. 그냥 궁궐에 조용히 있는 상태였는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통상수교 거부 정책 했으니까 아들과 민씨 세력이 하고 있는 개화 정책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 하지만 자기 권력이 없으니까 참고 있었어. 근데 이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개화 정책하고 막 정부가 강화도 조약 맺은 이후부터 우리 너무 살기 힘들고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흥선대원군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야. 그리고 정부의 고관, 높은 관리들 공격을 하고 일본 공사관, 일본의 외교관이 사는 곳인데 이 일본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하고요. 이거에 이제 서울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들었던 개항한 이후로 계속 경제 침탈을 받던 서울의 하층민까지 가담을 하면서 이모군란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따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아빠 도와줘 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일시적으로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온갖 개화 정책들을 다 중단해버려. 다 옛날 걸로 다 돌려버려요. 근데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고종과 손을 잡았던 그 고종의 와이프네 집안 민씨 세력 있죠. 이 민씨 세력이 흥선대원군이 계속 권력을 잡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게 군사를 요청을 해. 지금 저희 구식군인들이 반란 일으키고 흥선대원군이 지금 권력 잡고 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청나라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가요. 압송해가고요.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민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고종과 민씨 세력이. 그러니까 민씨 세력 입장에선 청나라가 자기들을 도와준 거잖아. 그래서 청나라에게 완전 딱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 청나라와 굉장히 친밀한 친청 정권이 이모군란 이후로 수립되게 됩니다. 즉 이모군란은 여러분들 결국에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 이거 얘들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진짜 중요해. 자, 이모군란의 결과 여러분들 청나라 조선의 이모군란 진압하는데 도움을 줬잖아. 민씨 세력 그래서 다시 한번 권력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는 자기들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생색내기 시작하는 거야. 청나라의 조선의 내정,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는 게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자기들도 이제 일본이 조선의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 경제 침탈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도 조선 야금야금 먹어야겠다. 경제적으로 침탈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동의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항을 적어가지고 조선한테 통보해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얘들아 조약이 아니고 그냥 글로 적어가지고 통보하는 거. 그냥 자기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걸 장정이라고 하거든. 자, 이때 그
청나라가 조선에 통보했던 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고 이게 뭐예요? 막 이랬잖아. 이게 이모군란 결과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무슨 뜻이냐? 조청, 즉 조선과 청나라 간에 상민, 상업을 하는 백성들이야. 즉 상인들이야. 이 상인들이 어디서 무역을 하겠어? 그냥 육지에서도 하고 물에서도 할 거 아니야. 육은 대륙할 때, 육지할 때 육, 수는 바다야 바다. 즉 바다나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에 관한 통보 규정이야. 너무 어렵죠? 그냥 조선과 청 사이에 상업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된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나라 상인은 조선의 내륙 진출이 가능하다. 조선의 육지 안쪽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개항을 한 다음에 개항장에서 동서남북 뭐 10리든 몇 리든 간에 개항장 내 일부 지역에서 즉 거류지에서만 이전에는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 외국 상인들은 여기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을 했거든. 근데 청나라 상인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이제 내륙까지 그냥 안에 뭐 서울이라든가 우리 나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안쪽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 마음대로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는 개항장 안에서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다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조선의 상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로 조선의 상업이 완전 급격하게 몰락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경제에 너무 커다랗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했잖아. 이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지들 할 일이 끝났으면은 청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계속 주둔,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주권이 있고 군사권이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머물러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청나라가 고문, 즉 자문을 해주는, 의견을 내주는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 고문으로 마젠창, 청나라 사람이야. 멜렌도르프 이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굉장히 친청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기 입맛에 맞는 두 명의 인물을 조선에 의견을 내주는 고문으로 파견을 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를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은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천의 제물포에서 체결했다고 해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요? 라고 하는데 아까 그 구식군인들이 일본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다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고 했잖아. 외교관이 살고 있는 곳을 습격한 거거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일본이 조선한테 너네 배상금 지불해라. 너네 때문에 피해 입었다. 라고 하고 언제 또 이런 일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 일본 군대 조선에 주둔 머무를 수 있게 허용해 달라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군까지 조선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주권이 지금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물포 조약 내용을 보면 금일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노를 체포하고 흉악한 폭도들, 구식군인들 체포하고 그 괴수를 엄중히 취조하여 처단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 입회 처단케 한다. 일본국이 관리를 보내서 일본이 관리 보낼 거니까 걔가 보는 앞에서 처단해라. 만일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하겠다. 쥐들이 뭔데?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지들이 뭐 처리한대. 자, 그리고 제5조 일본 공사관 외교관이죠.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말이 경비를 둔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지들이 활용할지 모르죠. 조선을 침략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조선 안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주둔이 허용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청과 일본군이 만약에 조선 안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조선만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